안녕하세요. 부산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구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수면의원 원장 홍일희입니다. 홍일희 원장님, 혹시 203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약 40억 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거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사는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많이 비만 인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은 2023년 3월에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38%였던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의 비율이 2035년에는 51%까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국 성인의 경우 연간 비만 증가율이 4.2%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35년에는 비만율이 우리나라도 12%나 이를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비만이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비만은 수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비만과 관련된 중요한 수면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들 수 있는데요. 몇몇 질환을 중심으로 어떻게 비만이 우리의 꿀잠의 방해꾼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만이 코골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기도가 해부학적으로 좁아진 경우, 그리고 기도를 넓혀주는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진 경우, 또는 뇌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경우 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살이 찌면 당연히 기도에도 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좁아지고 그리고 탄력성이 떨어져서 기도가 수면 중에 더 쉽게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 거죠. 살이 찐다고 무조건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체중 증가만으로도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넓은 사람은 살이 쪄서 기도에 지방이 쌓여도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충분해서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좁은 사람은 조금만 살이 쪄도 숨 쉬는 길이 좁아져서 쉽게 코를 골고 무호흡이 생기게 되죠. 이처럼 비만은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과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하지만 반대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살을 빼기가 더 힘들다, 그리고 살이 더 잘 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원장님, 혹시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살을 더 빼기 어렵고 살이 더 찔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잠에서 자주 깨고 깊게 자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가 줄어들고 공복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해서 자연스레 군것질거리를 찾고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나쁘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코르티졸은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호르몬인데 자연스럽게 식욕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분해하지 않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주간 졸림, 피로감 등으로 낮 동안에 활동량이 줄어들면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게 되어서 살이 더 찌게 되고, 살이 찌면 수면 무호흡증도 또 악화됩니다. 이렇듯 비만과 수면 혹은 수면 무호흡증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을 반복하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선 살을 빼면 될까요? 살만 빼면 코골이 무호흡증이 해결될까요? 비만으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살을 빼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을 10% 감량을 하면요, 수면 무호흡 지수가 25% 정도 감소를 하고, 반대로 10% 정도 증가를 하면 수면 무호흡 지수가 35%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체중이 77kg 정도 나가는 위암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체중이 70kg, 약 10% 정도 감량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수면 무호흡 지수가 35에서 20 정도로, 중증에서 중간 정도, 중등도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개선된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등도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고도비만 환자는 수면 무호흡증보다 더 심각한 질환을 동반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일희 원장님, 수면 무호흡증 이외에 자면서 숨을 잘 쉴 수 없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만 환자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비만 저환기 증후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변명일 텐데요. 이 병은 피크윅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크윅 증후군이라는 이름은 1956년 버웰이라는 의사가 미국의 의학회지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버웰은 의학뿐 아니라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 찰스 디킨스의 피크윅 페이퍼에 뚱뚱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틈만 나면 잠을 자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증후군의 이름을 피크윅 증후군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만 저환기 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피크윅 증후군, 즉 비만 저환기 증후군은 비만, 저환기에 의한 청색증, 수면 비만, 저호흡에 의한 청색증, 수면 과다 등 증상으로 하는데요. 살 때문에 밤에 생기는 무호흡 증상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낮 동안에도 호흡량이 줄어들고 산소 부족, 이산화탄소의 과다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늘어난 체중 때문에 숨을 잘 못 쉰다는 말씀이시죠? 네, 살이 찌면 상기도뿐만 아니라 가슴과 몸통 사이에도 지방이 가득 차게 돼요. 이것은 폐를 누르고 숨을 쉬기 어렵게 합니다. 다시 말해 과도한 체중 증가로 인해 호흡량이 감소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이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간혹 고도비만 환자 중에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오거나 그리고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진정제를 투여하고 호흡 마비가 생겨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여기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하신 증상 중에 수면 과다를 포함시키셨는데요.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처럼 낮에 졸리고 피로감이 생기고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환기로 인해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면 피로감, 무기력감,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낮에도 호흡이 어렵고 밤에는 무호흡증이 동반되어 더 심해지니 수면의 질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주간 졸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수면무호흡증과 비만 저환기 증후군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하죠. 비만 저환기 증후군 환자가 수면 중 무호흡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만 저환기 증후군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고 낮 동안에도 호흡이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수면 무호흡증보다 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만 저환기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만 저환기 증후군의 치료는 비만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 감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당장 또는 단기간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환기 상태의 개선을 위해 체중 감량과 더불어 양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압기 사용 시에 조절이 잘 안 되면 들숨 날숨을 나눠 조절하는 바이팹, 즉 양의 양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 악화, 뇌졸중, 심장병, 그리고 치매 발생률 증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만 저환기 증후군의 경우는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비만 저환기 증후군은 수면 무호흡증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 다리 부종, 적혈구 증가증, 폐동맥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저산소로 인한 뇌의 손상, 간의 손상으로 인한 간경화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폐성심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폐의 문제로 심장이 나빠지는 거죠. 여기까지 비만과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비만 저환기 증후군까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체중 감량하는 것이 좋은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태경 과장님은 체중 감량을 하고 오라고 권유하시나요? 아니면 무조건 양압기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권유하시나요? 비만의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환자는 체중 감량이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양압기 또는 수술적 치료와 함께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경증이고 해부학적인 문제가 거의 없고 그리고 체중 증가가 문제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만으로도 완치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된 경우는요, 수술적 치료로 교정한 후에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즉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는 비만이 원인일 수 있다면 체중 조절과 수면 무호흡증 치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비만이 수면 무호흡증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체중 감량 및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가 결정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환자들에게 살 빼고 오세요 막 이렇게 손잡고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환자들에게 체중 감량을 위해서 지중해 식단이라는 거를 해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정하는 건강 식단인데요. 통곡물, 콩, 과일, 야채, 그리고 해산물, 생선, 올리브오일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섭취를 하고 해로운 가공식품, 정제곡물 등을 제한하는 식이법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식단은 체중 감소와 별개로 산화 스트레스 및 염증 감소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홍일희 원장님은 혹시 체중 감량을 위해서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요즘은 비만도 만성질환으로 인식하는 추세입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행한 비만 치료 진료 지침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만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식사 치료, 운동 치료, 행동 치료가 있고 보조적인 요법으로 약물 치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식사 치료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나요? 식사 종류에 대해서는 저열량식, 초저열량식, 초저탄수화물식, 저탄수화물식, 고단백식을 언급하고 있고 개인의 특성 및 의학적 상태에 따라 필요 칼로리의 제한 정도를 정하고 식이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저열량식 식단은 하루에 800kcal 미만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인데요. 이를 이용한 체중 감소가 수면 무호흡증, 혈압을 개선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만에 대한 식사 치료에서는 식사의 질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라 고태경 과장님이 앞서 언급하신 지중해 식단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식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동인데요. 운동 치료에 대해서 지침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은 유산소 운동 단독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운동 치료 전에는 심혈관 대사성 그리고 신장 질환의 동반 및 증상 유무에 따라서 의사의 상담 및 허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은 최소 주당 150분 이상 그리고 주당 3에서 5회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하루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치면 주당 한 5회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근력 운동은 대근육 운동을 이용해서 주 2, 3회 정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식사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그리고 신체 활동을 늘리면 체중이 감소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앞서 행동치료라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대체 행동치료는 어떤 것인가요? 행동치료는 행동 및 생활습관이 비만의 원인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에 기반한 치료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적인 서포트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음주력도 평가하고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훈련된 치료자가 감량과 체중 유지를 위해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1년 이상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 구입 수칙, 식사 수칙, 외식 수칙 등을 알려주고 자극에 대한 조절법 등을 알려줍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약물 치료는 어떨까요? 실제 최근 제약산업에서는 새로운 골드러시가 다이어트 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이 진짜 앞으로도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만 약제 중 펜터민, 토프라메이트 복합제와 리라글루타이드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된 증상의 개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비만 약제는 1년 이상 사용 시 위약 대비 6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으며 수면 무호흡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새로운 주사제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요.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킴 카다시안이 사용한 다이어트 약의 유명세를 타기도 했어요. 마운자로는 최근에 FDA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국내에 허가가 되지 않은 약물이지만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약제마다 금기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합한 비만 치료 약제를 선택해야 하고, 3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약제를 변경 혹은
환자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동반 질환에 따라 비만 약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비만 약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보조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운동과 식사 치료를 꼭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는 초고도 비만 환자는 체중 감량을 위해 위를 축소시키는 수술인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비만 대사 수술은요, 위 장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변경을 해서 신체의 영양소 흡수를 제한하고 배고픔과 포만감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호르몬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비만 치료 방법입니다. 위의 용적을 100ml로 제한하는 위 소매 절제술과 그리고 부피 제한 및 소장 우회를 동시에 하는 루아의 위 우회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 체중 감량 효과는 다르지만 초과된 체중의 50에서 70%, 대략 초기 체중의 20에서 35%가량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량 효과도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아의 위 우회술 같은 경우가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012년에 보고된 대사 수술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비만 대사 수술은 체질량 지수를 16, 그리고 수면 무호흡 지수를 34 정도까지 호전시켰다고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보험이 되는 수술인가요? 아무래도 수술비가 부담이 되면 치료 선택에 제한이 있을 듯한데요. 국내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 비만 환자에게 비만 대사 수술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으로도 살이 찌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은데요. 비만은 여러 수면 질환과 연관이 있고 또 수면 질환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꿀잠을 위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만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저희 귓구멍 TV 채널도 항상 구독, 추천,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수면호흡학회는 여러분들의 꿀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굿슬립 하세요.